정말 운명의 상대 같고 첫눈에 빠진 것 같고 이런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나르시시스트,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같이 상대방을 착취하거나 통제하거나 상대방을 조종하는 사람들이 자주 쓰는 접근 방식 러브볼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애나 결혼을 할 때 초반부터 신중히 걸러야 할 사람의 특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처음 만났을 때, 썸 탈 때부터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너무 빠른 감정 몰입과 운명을 강조한다면 이런 사람들은 되게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사람들이 모르는데 정말 첫눈에 반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첫눈에 반하는 경우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첫 만남의 운명이야, 우리는 꼭 결혼할 거야 라고 하는 말은 사실 상대방을 내가 컨트롤하고 싶은 욕망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기본적인 인간 대 인간의 그 경계라는 게 있잖아요. 그 경계라는 게 만난 지 얼마 안 됐으면 이 사회적인 거리라는 게 있을 거고, 그리고 스킨십에 대해서도 사실 다들 불편하니까 스킨십을 안 한다거나 아니면 거리도 너무 가깝게 들어오지 않거든요. 이런 기본 경계를 무시하거나 너무 과도하게 간섭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이것 또한 상대방을 통제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표현 방식이거든요. 내가 너한테 너무 빠져서 그래,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뭘 사랑해요. 대단하게 만난 지 얼마 안 돼 사랑에 빠질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계를 넘어가는 건 또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통제를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경계를 무시하고 많이 다가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넌 내 말대로 해야 돼, 넌 내 뜻대로 해야 돼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데 내 말대로 안 하면 그때부터 집착을 하거나 스토킹을 하거나 아니면 폭력을 쓰거나 이런 식으로 변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경계나 선을 무시하거나 너무 과도하게 들어오거나 하는 사람들, 통제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세 번째가 모든 문제의 원인을 전 연인이나 세상 탓 이런 식으로 남 탓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책임 회피 성향의 전형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언제 알 수 있냐면 여자친구랑 언제 헤어지셨어요? 남자친구랑 언제 헤어지셨어요? 마지막에는 언제요? 라고 물어봤을 때 왜 헤어졌어요? 이거 물어보거든요. 사람들이 이런 걸 물어봤을 때 상대방이 바람 펴서 헤어졌어요 그러면서 남 탓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물론 바람 피는 건 내 탓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전에 뭔가 갈등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갈등들에 대해서는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상대방이 바람 펴서 헤어졌어요 요 결론만 갖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싸우게 되면 상대방이 나한테 집착해서 헤어졌어요 라든지. 근데 이 집착에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누구나 집착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집착하는 사람만 만나왔다면 사실은 본질은 내가 나한테 집착해주는 사람한테 끌리는 성향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인지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남 탓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상대방이 집착을 했어요. 그러면 상대방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내가 회피형에서 집착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원인 분석이 안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책임 회피형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겨도 자기 반성이 없는 사람들은 결혼 후에 회피형이 되거나 가스라이팅을 하거나 이런 갈등 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번째는 충동 통제력이나 감정 통제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만나시면 안 돼요.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일로 화가 났는데 감정 조절을 못하고 막 손이 바바바바 떨린다거나 무의식적인 손이 올라간다거나 하는 폭력 성향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저도 경험을 했었는데 회사에서 뭔가 직원 때문에 화가 나는 일이 있었나 봐요. 그거를 내 앞에서 막 이야기를 하면서 아우 막 이러면서 손을, 나한테 화를 내는 게 아닌데 자기도 모르게 화가 난 걸 표현하는 거, 손을 이렇게 올리는 걸 보면서 그날로 차단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 폭력 성향이거든요. 그래서 감정 조절을 못한다거나 충동 통제력, 감정 통제력이 없는 사람들이 사실은 문제가 되게 크게 됩니다. 연애 문제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주 올리는 사람은 신뢰하기 어려운 걸까요? 커뮤니티 의존 행동의 심리적인 문제가 뭐냐면 자기 감정 조절이 미성숙할 때 나타나는 현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정이 막 올라오거나 화나거나 슬프거나 막 외로움을 느낄 때, 감정이 막 올라올 때마다, 격해질 때마다 외부 조언에 의존을 하는 사람들, 바로 이런 의미거든요.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감정을 잘 다스리면서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를 생각을 하는 게 정상적인 수순인데, 감정 조절이 미성숙한 사람들은 화가 날
때마다 커뮤니티에다가 내가 이런 일을 겪었는데 정말 이거 너무 열받지 않아요? 그러면서 같이 욕해줄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내적인 기준이 없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커뮤니티에 의존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관계라는 게 굉장히 은밀하고 내밀한 사이잖아요. 근데 관계 프라이버시를 침해해서 여기저기다 공개를 하는 거잖아요. 연애는 두 사람의 심리적인 계약이에요. 우리 둘만이 있었던 일을 외부로 공개를 한다라는 건 사실 관계의 신뢰가 훼손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남자친구랑 막 싸웠어요. 그러면 친구들한테 동네 방네 떠들면서 막 욕하고 다녀요. 그리고 여자친구랑 싸웠어요. 그러면 막 친구들이며 누구면 맨날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화해했을 때 다 같이 만났을 때 이 사람은 어떻게 보일까요? 그거 자체가 신뢰 문제가 깨질 수밖에 없는 거죠. 커뮤니티에다가 막 토로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커뮤니케이션을 1대1로 직접적으로 말을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커뮤니티에다가 뒷담화 하듯이 아니면 감정 토로하듯이 올리시는 분들은 자기가 직접 해결하지 못하고 나 지금 이런 감정이거든 알아달라고 하는 감정 표현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수동 공격적인 방식이고 회피적인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간접 신호만 보내서 직접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를 직접 해결하지 못하고 위로만 받고 싶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감정 표현 왜곡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렇게 커뮤니티를 활용을 하더라도 가장 바람직한 커뮤니티 활용법이 뭐냐면, 치료 목적의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심리 상담에 대해서 후기를 남겼어요. 내가 이런 심리적인 문제가 있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런 솔루션이 나왔고 나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런 변화가 있었다. 그러니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되더라. 이런 식으로 건강하게 표현하는 것들. 연애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연애 회복 커뮤니티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남자친구하고 이런 이유로 싸웠는데 여기에서 나에 대한 잘못은 이거였고, 그리고 상대방의 이런 행동을 내가 어떻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우리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서로 조심하자. 이런 느낌이라면 괜찮지만, 나 지금 남자친구랑 헤어졌고 남자친구가 이런 나쁜 놈이었고 이런 행동을 했고 해서 상대방을 욕먹일 목적 혹은 내 감정을 토로할 목적이라면 올바르게 활용하는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쉽게 끝나는 연애와 오래가는 건강한 사랑은 어떤 차이에서 비롯되나요? 관계가 지속되는 것을 결정짓는 세 가지 요소가 뭐냐면, 첫 번째가 친밀감입니다. 단순한 호감과는 좀 다르고 서로 약점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능력, 즉 친구 같아요 오래 간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이런 느낌이고요. 두 번째가 헌신입니다. 헌신의 성숙도가 갈등이 생겼을 때 도망가느냐 해결하려고 하느냐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다. 도망가는 사람들은 갈등이 생겼을 때 회복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관계 회복력, 관계 복원력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래 건강하게 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관계 보완력이 좋죠. 그리고 세 번째 차이가 뭐냐면 소통 방식의 차이예요. 비난을 하는 사람들은 서로 단절이 되지만, 건강한 커플은 비폭력 대화를 합니다. 나는 이렇게 느껴.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 이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아이 메시지를 쓰는 거죠. 데이트 폭력이나 강압적 통제, 언어 폭력 등은 초기에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나요? 폭력형 인간의 초기 징후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작은 일에도 감정 기복이 심하고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남을 무시하거나 욕을 하는 패턴은 반드시 경계해야 되고 친하게 지내지 마세요. 상대가 아니라 자기의 분노 조절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가 사사로운 질투나 통제를 하는 행동이 있다면 조심하세요. 질투는 낮은 자존감을 표현을 하는 거고요. 통제라는 건 상대방을 내 맘대로 좌지우지하겠다라는 것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상대방을 통제하려고 한다. 그러면 나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라는 걸 상대방 탓하고 있다는 거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기 질투가 있는다거나 상대방을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빨리 도망가십시오. 세 번째가 미안해 라고 사과하는 것보다 너도 그랬잖아 이게 먼저 나오잖아요. 그러면 갈등에서 원인 분석은 제대로 되지 않고 가스라이팅 하고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미안해란 말을 못하는 사람들은 되게 불건강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봐야 됩니다. 네 번째가 과거 연애사를 이야기할 때 모두 상대 탓만 한다면 이건 역시도 문제가 있어요. 전 여친은 생각이 이상했어. 아니면 걔 우울증 있었잖아. 뭐 이런 식으로 상대방 탓만 하잖아요. 그러면 다음 연애에서도 책임 회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람이 결혼해도 괜찮은 사람인지 초기에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심리검사 없이도 알 수 있는 진짜 실전 체크포인트 알려드릴게요. 갈등 상황에서 언어 태도를 보면 알아요. 화가 났을 때 비난하냐 아니면 나 화가 났어라고 표현하느냐. 비난하고 욕설하고 소리 지르거나 그러면 결혼 후에 반복될 확률이 80% 이상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가 자기 일과 가족을 대하는 태도를 보셔야 돼요. 가족에게 무례한 사람은요, 결혼 후에 와이프한테도 무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일에 대한 책임감도 보셔야 돼요. 일에 대한 책임감이 없는 사람들은요, 결혼 생활에 대해서도 무책임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성실성의 문제거든요. 성실성은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 그리고 특성이거든요. 세 번째가 싫다는 표현을 했을 때 반응을 보셔야 돼요. 싫다고 했을 때 알았어 라고 수긍하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고 결혼해도 된 사람입니다. 근데 왜 싫은데? 너 이 정도는 해줘도 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결혼 후에 이혼할 가능성, 갈등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절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건 관계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즉 통제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알러지가 있는데 너 진짜 알러지 있어? 그러면서 일부러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까지 실려가게 만드는 거죠. 진짜 이거는 살인미수라고 해도 될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왜 싫은데? 야, 그건 네가 약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 이런 사람들은 절대 결혼하시면 안 됩니다. 결혼 전에 반드시 상대방의 부모님을 만나보라는 말이 있는데 실제로 이 조언은 왜 중요한가요? 결혼 전에 부모님을 꼭 만나보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모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심리학적 정보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애착 유형을 볼 수가 있어요. 안정 애착이냐, 불안정 집착 애착이냐, 불안정 회피 애착이냐,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가 부모님의 가치관이 곧 자녀의 가치관이 돼요. 그래서 가치관 형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그 부모와의 상호작용에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부모와의 상호작용은 연애 스타일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회피형 부모는 회피형 자식을 만들어내고요. 폭력 쓰는 부모는 폭력 쓰는 자녀를 만들어내요. 그러니 부모를 보면 그 사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심리학적 정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또 두 번째가 갈등 대처 방식이에요. 부모님이 서로 싸우는 걸 보잖아요. 그러면 자녀들도 똑같이 싸웁니다. 그래서 부모가 싸울 때 소리 지른다거나 폭력을 쓴다거나 모른 척 한다거나 아니면 가서 한 명이 한 명에게 시키기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 거기에서 이미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폭력이나 회피나 침묵이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부모님으로부터 배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요, 가정 환경 속에서 마음의 습관, 정서 습관을 봐야 되는데요. 존중하는 문화가 있는 집인가, 무례하고 경계가 없는 집인가, 이 두 가지를 또 보셔야 돼요. 존중하는 문화가 있는 집은 결혼해서도 당연히 존중을 하겠죠. 근데 무례하고 경계가 없는 집은 아무 때나 우리 집에 찾아오겠죠. 그래서 결혼 후에 양가의 문화 충돌의 위험성을 미리 파악하는 건 중요합니다. 데이트 폭력이나 폭력성 있는 사람과 안전하게 이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제가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어느 정도의 폭력성이 있었는지를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너랑 나랑 헤어지면 너네 집에서 가서 죽여버릴 거야 이러잖아요. 그럼 일단 이사 먼저 가라고 시킵니다. 근데 그냥 일반적인 폭력성인 경우 있어요. 욱하고 주먹 다짐하고 막 때리려고 하고 아니면 뺨 정도 때렸거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또 튈지는 몰라요. 그래서 헤어지기 전에 사귀었을 때 그 강도를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가족까지 두고 협박을 하는 사람이다, 이런 강한 표현이라면 절대 대면 이별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감정 조절이 안 되고 현실적인 상황 판단이 안 되는 사람인데 직접 만나서 예의를 지킨다고 헤어지자고 얘기를 하면 감정이 폭발해서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메시지나 전화로 단호하게 통보해서 이제는 그만 만나는 거야, 끝났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여기에서 정말로 중요한 건 남자가 우리 집 앞에 찾아온다거나 아니면 우리 부모님 댁을 안다거나 그럼 진짜 무섭잖아요. 그래서 폭력 성향이 있는 사람하고 헤어진다, 그것도 주변 사람들한테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라고 한다면 무조건 SNS 모두 삭제하고 전화번호 바꾸고 집 이사부터 하고 친구들로부터 연결돼서 올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헤어져
헤어졌는데 둘을 연결시켜 주려고 엄청 노력하는데 사실 둘의 관계는 모르는 건데 오지랖 넓게 둘을 이어주려고 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남자친구가 폭력 성향이 있는데 같이 공통으로 하는 친구들이 있다 그러면 미안한데 헤어졌어, 절대 알려주지 마, 사실 사귀었을 때 이런 문제가 있었으니까 절대 알려주지 마, 이렇게 해서 미리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친구들조차도 내가 어디로 이사했는지 전화번호를 바꿨는지 다 끊어야 하기도 합니다. 집착 성향이 있는, 폭력성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10년이 지나도 쫓아와요. 그러니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절대 감정적인 흔들림을 보여주면 안 돼요. 너도 잘못했잖아, 너 없이 못 살아, 이런 말은 소유욕을 자극하기 때문에 네가 지금 잠깐 흔들리는 거구나, 내가 좀 더 매달리면 너는 나한테 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렇게 폭력성이 있는 사람들은 상대방을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 말을 하면 절대 안 돼요. 네가 잘못했잖아, 그럼 내가 잘못 안 하면 우리 안 헤어지는 거야? 이런 빌미를 줘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 이제 끝났어, 내 마음이 변했어, 네가 무슨 짓을 해도 우리는 다시 잘 되지 않아, 딱 끊어내셔야 된다는 거죠. SNS, 연락처, 위치 공유를 완전 차단을 해야 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통제 욕구가 있는 사람들은요 감시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SNS도 매일 찾아오고요, 연락처를 알고서 매일 전화하고 카톡으로 확인하고, 예를 들어서 SNS에다가 내가 사진을 올렸어요 그러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사실 금방 찾아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스토킹으로 변질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모두 차단을 하셔야 되고 모두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하잖아요. 그럼 경찰 신고를 하시고 보호명령을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요, 이별 통보 직후 보복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이별할 때 계획이 꼭 필요한데 실제로 이렇게 스토킹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경찰에다 신고를 해서 신고 기록을 남겨놓으셔야 돼요. 그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고소를 하든 신고를 하든 해야 거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지, 신고 기록이 없는 상태에서 도와달라고 112에 신고한다고 그들이 갑자기 막 긴급 출동하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경찰 신고를 꼭 하시고 반드시 고소장을 지참해서 고소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남자든 여자든 스토킹이나 가스라이팅이나 데이트 폭력을 합니다. 남자만 하는 게 아니라 여자도 해요. 그래서 남자는 폭행이나 폭언이나 이런 쪽으로 가지만 여자 같은 경우는 사회적인 폭력을 많이 휘두르는데, 여자가 자주 하는 방식은 남자에 대해서 이상한 소문을 낸다거나 완전 쓰레기를 만들어서 사회에서 얼굴 들고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김선호 사건이라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박 2일로 얼굴이 알려진 되게 잘생긴 연예인이 있는데요, 헤어진 여자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김선호가 뜨니까 이 사람이 임신한 자기를 버리고 도망갔다, 이런 얘기를 해서 실제로 김선호 씨가 활동을 못했었는데요, 현실을 알고 보니 여자가 바람을 많이 폈고 스폰서도 있었고 그리고 정당하게 제대로 헤어졌고, 이런 이야기가 다 나중에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상대방을 통제하려고 하는 욕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연애나 혹은 결혼할 때 걸러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봐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초반에 피할 수 있을 때 피하십시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